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해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리고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신학생은 이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아마 성경일 것입니다. 법학도라고 하면 법학도가 가져야 될 것이 법률책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해석이나 법률책을 해석하기 이전에 이해라고 하는 이 해석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에는 여러 어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교재 우리 28쪽에서 29쪽을 좀 보시면은 해석의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제 29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일종의 성경이 우리의 텍스트 있고 법률이 또 텍스트일 수 있습니다. 신학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아무래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텍스트는 안토니 시셀톤이라고 하는 해석학 이론에 대해서 약 한 20권의 책을 쓰신 분인데 오늘날 가장 활발하게 해석학 이론을 전개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최근에는 교리의 해석, 교리가 너무 획일적이고 정적인 그런 단계에 있어서 그 해석을 살아있는 언어로 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리의 해석을 최근에 작품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해석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텍스트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일단 해석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고 텍스트의 본성이 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한마디로 표현된 글이나 담론으로 정의되어집니다.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기록된 언어의 집합이고 주장되었던 내용들, 그 안에는 정치도 포함되고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디스코스, 담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텍스트는 표현된 글이나 담론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는 단순하게 그냥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서술적 내용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글로 또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그냥 오랜 기간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 텍스트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산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면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대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이나 정치적인 그런 상황, 그 시대의 문화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텍스트가 결국에는 역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텍스트는 장르에 의해서 특징 짓습니다. 텍스트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일종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적인 언어가 있고 또 역사적인 언어가 있고 또 문학적인 그런 장르, 이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텍스트는 글로 씁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도 성서는 획일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역사적인 장르도 있고 또 문학적인 장르도 있고
묵시적인 그런 장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장르를 가지고 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텍스트는 중립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글을 쓸 당시에는 중립적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 텍스트가 중립적입니다. 결국 독자가 읽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그 중립된 그런 텍스트가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중립적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산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대가 지난 후에 바라보게 될 때 그 텍스트는 실제 어느 독자가 글을 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과거의 텍스트를 바라보게 될 때는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해석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해입니다.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해석학이라고 할 때 이해의 기술이다.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해는 참 흥미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34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해는 의미적입니다. 이 이해는 이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이 이해도 역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해는 역사적인 그런 산물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초역사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는 그 시대의 역사에 의해서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나중에 존재론적 해석학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배우게 될 사람이지만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을 현 존재의 개념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현 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그 시대를 초월해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386 시대의 사람, 그 다음에 N세대의 사람, 사람은 그 시대를 떠나서 이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서 그 의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텍스트를 이해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독자, 글을 읽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이 되어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해가 시대의 사유, 또 사상, 환경 혹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순수하고도 객관적인 이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2장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해석에는 항상 객관적이냐 또 상대적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날카롭게 대두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해라고 할 때 이해는 이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또 편견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텍스트 이해에서 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석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저자입니다. author. 이 저자라고 하는 거 우리 교재 37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자라고 하는 이런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대에 고안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미셸 푸코라든지 롤랑 바르트 같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이 저자라고 하는 개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자라가 누군가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들인데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오더라고 하는 이 저자는 근대에서 고안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 이 저자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텍스트와 이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경으로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나 여러 사람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시대에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항상 역사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자는 문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과 독특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계관에 의해서 텍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텍스트의 생산자로 정의되어질 수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저자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던져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을 받은 역사거든요. 저자는 영향을 받은 역사인데 한스 게오르 가다머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영향사, effective histor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존재는 저자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그 시대에 영향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영향을 받은 역사는 해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한 것도 사실 들어갑니다. 이 답을 얻으려고 제가 던지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거였고요. 또 성경이라고 우리가 할 때 우리 신학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성경인데 일종의 텍스트인 성경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같은 것을 우리가 대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대할 때 그 글에서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왜 그들이 적고 있는 그 작품들에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까? 그거를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이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역사에 의해서 이미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뒤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독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텍스트에는 현재 독자가 부재한 상태이고 현재 독자에는 과거의 저자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의 저자가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독자가 내 글을 읽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한 상태이고 또 현재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과거의 저자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문화에서 글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재한 상태라고 폴 리케르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사실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라고 하면 우리 마태 공동체와 마가 공동체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 공동체와 마가 공동체는 다릅니다. 이거는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 공동체는 마가 공동체보다 부유한 공동체인 것처럼 글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 이제 제가 성경을 이야기를 하자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27장 57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5장에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를 할 때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단순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의 요셉이라 하지 않고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 벌써 이 공동체가 부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문을 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헌금계에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자, 이 이야기도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좀 특이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함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누가 헌금하는가, 누가 얼마나 많이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과부의 2렙돈, 제일 작은 화폐 단위인데 그와 같은 제일 작은 화폐 단위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는 이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가장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 대한 설명도 한 가난한 과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태복음과 우리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을 비유를 해보면 결국 마태복음에서는 부유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과 화폐 단위 자체도 벌써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인을 보내게 될 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화폐의 그런 단위를 보면 동이 가장 낮은 단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높은 화폐 단위로 보여지고 두 벌 옷이나 다른 것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마태 공동체는 부유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복음서의 특징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자는 그 공동체의 성향에 따라서 그의 설교 내용도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은이라 동이라든지 경제화폐 단위조차도
그들에게 익숙한 또 예화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익숙한 예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요소 가운데 네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는 해석하는 수단입니다. 언어를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고 또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는 언어를 배제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42쪽부터 제가 언급을 해 두었으니까 함께 강독을 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는 결국에는 언어의 매개를 통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해석을 창조하고 반죽하는 힘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에 언어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만들어내고 반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결국 타인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진리의 표현 양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루도비히 비트겐슈타인 우리가 8장에 가서 다루게 되는 언어 철학을 보게 될 때 루도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비엔나 학파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를 언급하겠지만은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언어의 제한은 세계의 제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가 제한이 되면 세계를 기술할 수가 없고 세계가 드러나지도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어가 세계를 드러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라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물이라고 하는 것, 즉 객관적인 그런 현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것을 한번 기술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결국 우리의 주변에 주어진 사물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계를 다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둘째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제한은 논리의 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논리가 부족하는 것도 결국에는 언어가 제한이 되면 논리가 부족합니다. 논리는 곧 언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어의 제한은 생각의 제한이다. 우리가 생각이 깊지 않다, 생각의 폭이 좁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언어가 제한이 됩니다. 이 언어가 제한이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체도 한정이 되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런 언어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세계, 어린아이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어인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 자체도 사고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야기를 하든가 대화를 하든가 해석을 하든가 또 싸움을 하든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적으로 또 혹은 사유를 한다거나 사색을 한다거나 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언어의 매개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일종의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해석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해석자입니다. interpreter라고 하는 건데 이 해석자가 우리 교과서 45쪽에부터 언급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해석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해석자는 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자는 전통 속에 있습니다. 해석자는 단순하게 시대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석자는 중립적이거나 무전제에서 출발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석자는 결국 반성하는 성찰 혹은 사유하는 존재를 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성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일종의 해석자입니다. 해석자는 상당히 복잡한 경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자는 각각 다양한 경험, 외적인 환경도 가지고 있고 내적인 그런 경험의 구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 이 두 가지 조건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자를 바라보게 될 때 해석자는 동일하고 획일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살아온 삶과 배경과 환경, 문화라고 하는 이 다른 어떤 형태 요인을 가지고 성장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을 구성하는 6번째는 세 번째 강의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